즐거운 뉴스. 문다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불법 숙박업 혐의로 이 양반도 좀 구속 좀 돼야죠. 문재인의 딸내미가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부지검에서 보내버렸어. 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예. 부디 저 정도는 좀 꽤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기소는 됐으니까 꼭 처벌을 받기를 비나이다. 그리고 저런 걸 보면 이제 문재인도 똑같이 이제 좀 수사를 받고 또 저걸 통해서 이제 수사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이제 문재인이 딸을 어떻게 도와줬고 문재인 정부 때 돈을 어떻게 빼돌렸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파악하는데 좀 좋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이가 자기의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네요. 공직선거법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되니까 이거를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엄청 머리를 굴려 하여튼 엄청. 이재명이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재명의 위헌 심판 제청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있는지 그런 거 좀 살펴보고 법원이 집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중지되는 건데 저걸 신청해서 이거 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뻘짓을 정말 못 봐줄 꼴입니다. 정말 못 봐줄 꼴입니다. 이러니까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나왔어.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재명. 모든 것이 재판 지연 의도 아니냐. 오세훈. 선거로 죄를 덮겠다는 거냐.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거냐. 야권에서도 김부겸이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좀 임해라 하면서 이재명의 이런 꼼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이 크게 유죄가 나오게 됐는데 선거법이 무죄가 나오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어떻게든 3심 재판을 5년 뒤로 미뤄서 버티기를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도 한 자리씩 갖고 꿀 좀 쭉 빤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을 다시 만들면 되던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의 계획을 보면은 저 재판을 어떻게든 늦춰야 된다라는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아주 추잡한 행태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왜 무죄 가능성이 없는가를 보면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재명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어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야.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 그냥 김문기가 지 부하 직원이고 부하 직원 나 모르는데 잘 몰라요. 이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시에 김문기란 사람이 왜 이름이 거론이 됐냐면 김문기가 바로 성남시에서 맡았던 그 업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담당자였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문기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김문기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 민간 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김문기 씨가 얘네 이익 환수해야 된다. 민간 업체한테 이거 이익을 다 줄 수 없다. 응? 그래서 공문을 그 위에다가 보고를 3번을 합니다.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3번을 했는데 다 묵살을 당해. 그리고 그 사람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유서에 쓴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위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거 민간인들 이익을 주면 안 된다. 환수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다 묵살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압박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끊으셨어.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이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에 의해서 대장동 문제가 또 엮여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야? 자기는 민간인들의 이런 그 이익,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보고를 난 못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거야. 그 보고를 이재명한테 했냐 안 했냐가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이 되겠죠.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셈인데 자기는 몰랐다야. 하지만 김문기의 유서에 의하면 보고했다야. 그러면서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이런 유서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고, 또 김문기랑 같이 사진을 찍고, 사실 중요한 대장동의 저런 관리를 맡은 사람을 성남시장이 몰랐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거짓말의 위중함이고, 또 그래서 이재명의 거짓말이 질적으로 나쁜 이유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백현동 용지 변경으로 인해서 또 민간 업체가 이익을 무지막지하게 가져갑니다. 이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이라는 거는 거기는 무슨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용도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 그런데 전 세계 최초일걸? 4단계로 올려버려. 2단계도 아니. 신청인은 2단계를 요청했는데 그거보다 2배 더 올려줘. 4단계를 올려갖고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갖고 개발해! 이랬고 아파트를 뭘 개발하고 팍 지어버려. 이러니까 또 의심을 산 거야. 백현동의 용도 변경에 이재명이 분명히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이렇게 민간인한테 밀어줄 수가 있냐. 원래 민관이 같이 하려고 했어. 성남시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 개발하는데 갑자기 관이 빠지고 민만 하게 된 거야. 그거 얼마나 웃겨.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특정 민간업체를 밀어준 거 아니야. 시행사는 떼돈 벌었지.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냐는 거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용도를 4단계나 바꿔줘가지고 시행사한테 다 몰아줬다? 근데 당시에 이재명이 토론장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도장 찍은 건 찍었는데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하고 압박을 했다는 거야.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 이거야.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이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 뭐 이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국토부에서 공문을 몇 개 보냈어요. 성남시에 보내고 쟤네 이쪽 시행사에도 보내고 하면서 여기 원래 있었던 식품연구원 쪽에도 공문을 보냈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것에 이재명이 말한 증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공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 더 크리티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한테 이런 공문을 받았던 직원을 법원에서 재판에 불러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거야, 걔가. 얘가 이제 주거환경과장인데 걔를 불러놓고 딱 걔가 이제 증인에 앉았어. 그러면 성남시 직원일 거 아니야. 성남시 직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가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직원도 느끼겠지만 국토부가 말이야 3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말이야 부담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부담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아니 진짜 부담을 안 느꼈어. 조금도 안 느꼈어."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완전 거짓말, 있지도 않은 거짓말도 하고 직원들은 아무도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혼자 지어서 얘기하다가 지금 걸린 거야. 심지어 담당 직원이랑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직원도 국토부의 공문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망한 거야. 결국 이 얘기 이재명의 위증은 대장동과 백현동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핑계를 대다 거짓말하다가 걸려 버리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허위 사실이고 또 이 의혹을 갖다가 즉 대장동과 백현동의 의혹을 갖다가 이재명이 이런 선거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어떤 뭐 이런 의혹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거짓말했다. 이걸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유죄가 지금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판결문 도 알잖아. 1심 판결문 보면 2심도 바뀌기가 어렵다. 자기가 무죄 받으려면 자기처럼 압박감을 느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누군데 걔가. 공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국토부가 너 직무유기로 우리가 고소한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무의 직자도 없어. 없어. 그런 내용이 없다고. 김문기가 위에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받았는가. 아니 상식적으로 이재명이가 자기가 성남시를 운영하는데 민간업자가 이렇게 초과이익을 누리는데 왜 이거를 막지 않았냐.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리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답을 못한 거야. 그러니 완전히 그냥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 저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별생쇼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거짓말을 칙칙하고 다니는 게 이 당의 대표야. 우리가 저런 당에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걔네보다 더 진실을 이야기하고 약간의 도덕성, 윤리적, 법치의식을 더 갖추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이든 민주당이 저런 위법성, 위증, 거짓말 이런 부분들을 더 신랄하게 까겠는데 우리가 더 거짓말하고 우리가 더 폭력적이고 우리가 더 법을 어기려고 그래. 이러면은 이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원래 위치로 우파가 와서 이재명을 신랄하게 깔 수 있는 우파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분도 떠오르는 별이 되려고 하는데 팡 하고 터지게 생겼어. 이준석이 연일 허은하의 공격에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앉아 있는데 야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데 이준석과 천하람이 국민을 속였다. 허은하의 반격이 너무 셉니다 지금.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배신한 이준석 천하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3천만 원만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을 정도로 알뜰한 사람이니 당 운영을 잘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모두 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응? 봤더니만 이준석 천하람이 선거 공보물 제작 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준석이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만 원 부당 지출 어딘가에다가 돈을 썼다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당대표로 맡을 때로 월 1,100만 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또 지출됐다는 거야. 어딘가에 돈을 썼는데 이 돈의 쓰임이 부당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얘네 당에선. 자 이건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이제 썰인데 그쪽 이거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준석한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이준석은 정책연구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책연구원 계좌에서 한 달 전에 5,500만 원이 나갔다. 갑자기 5,500만 원이 일시로 나가버렸어. 5,500만 원을 어디다 쓴 거야? 그랬더니 5,500만 원 어디다 썼냐 봤더니 모 정치 컨설턴트로 입금을 해줬다. 모 정치 컨설턴트에 입금을 다 해주고 그다음부터 요 정치 컨설턴트가 이준석을 대선 주자로 밀어주기 시작했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한 거지. 이준석이 대선 주자고 이준석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돈이 입금 후부터 그랬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또 2024년 연말에 9,200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 14명한테 입금됐는데 다들 이준석과 친한 애들, 정치 컨설턴트 혹은 그들의 직원 등등에게 9,200만 원이 그냥 다 입금됐다. 정책연구원의 자금도 당의 자금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를 무시했다. 허나한테 당대표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썼다는 거야. 입금을 받은 컨설턴트 당사자의 녹취록이 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 이준석이한테 연락이 오더니 입금을 해줬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입금을 받은 게 사실은 확인이 됐다라는 거야 지금.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경찰 등에는 형사법으로 고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우리가 이 윤통 계엄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목적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돈을 갖다가 정치 컨설턴트한테 몰빵을 해갖고 얘가 방송에서 나를 대선 주자로 미는데 돈을 이렇게 확 줘버린다. 물론 그거를 뭐 명시하진 않겠지. 네가 방송 나가서 나를 대선 주자로 밀어라고 명시해서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정치 컨설턴트에게 5,500만 원을 줄 일이 뭐가 있어? 보통은 정치 컨설턴트한테 뭐 정책 개발이라던가 뭔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5,500만 원이나 준다라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줬다는 거야. 그럼 뭘 받았는지가 나와야죠. 예. 그게 없다면 이제 목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 그다음에 절차를 지켰냐. 저 과정에서 어떤 돈을 당에 있는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겠죠. 여러 사람의 허가가 있고 당내에 합의가 있는 데에서 집행이 돼야겠지. 그게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허은하 대표의 허가도 없었다.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돈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비슷하잖아.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국무회의 하면은 절차를 거쳐야 돼. 도장도 받고 속기록도 남겨야 되는데 이준석이 돈을 쓰는 과정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준석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빙의가 돼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준석 빨 계엄이야. 개혁신당 내에서 계엄을 벌인 거야. 그래서 돈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막 썼다. 걸렸어. 이런 이야기인데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달에 이준석 의원이 예. 정책연구원 그 돈, 국민 세금을 너무너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 정치 컨설턴트, 예. 정치 평론으로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정치권에 그분한테 5,500만 원을 쏘았습니다. 그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당의 돈인가요? 그러니까 연구소의 연구원 돈. 당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간 그 돈,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예. 뭐 5,500만 원도 중요한 어떤 그런 용역이 있을 때는 줄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려면 당의 그 예산 지출에 관한 또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당이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책연구원장이 돈을 지출할 때에는 당 대표에게 반드시 보고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에. 대표에게. 왜냐? 정책연구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도록 정당법이 규정하고 예. 그 법인의 원장이 이준석이고 더 높은 이사장은 당 대표가 이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허은하 대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경쟁 입찰도 안 거치고 야. 본인이 그냥 돈을 쏴준 거예요.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그 돈 받은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이 세대교체론의 주자다 막 빌드업을 하고 있는 예. 분입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준석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변호사의 얘기를 이제 정리한 이제 텍스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 저 내용이 맞다면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죠. 정치 컨설턴트에게 돈을 저렇게 줘서 문제가 됐던 게 또 명태균 이슈와도 연상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진짜로 이거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보면 또 검찰이 맘만 먹으면은 엮으면 엮는 대로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그림이거든. 돈을 건드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공금 처리에 있어서 허은하가 나는 승인 안 했다. 우린 그런 거 없다. 어디에 도장이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윤통도 지금 날아갈 판인데 이준석도 지금 그런 문제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은 이거 큰일 나는 문제야 지금. 아마 이준석이 그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그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권한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 아마 뭐 허은하랑 뭘 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가 허은하를 금방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일단 일을 버리고 나서 지금 뒷수습이 안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준석이한테는 웬만하면 허은하랑은 이렇게 그 물밑에서 화해를 하라고 얘기했던 게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그 이준석과 나눴던 대화, 이준석과의 통화 내용 뭐 또 녹취 내용, 문자 내용 다 갖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폭로해 계속 나온다니까. 그래서 얻을 게 없잖아. 더더군다나 허은하는 이준석을 또 도와준 입장이고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화가 나냐. 그 사람이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절차를 안 지켜서야 절차를. 뭐 부정선거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어쨌든 절차는 지켰으면 모르잖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애초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사람이 빡이 친단 말이야. 그 문제가 공정함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회에. 마구잡이로 내 맘대로 좀 했다. 뭐 어쩔래. 이러는 게 전형적인 꼰대고 전형적인 구태이며 전형적인 반민주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린치 맞고 있는데 이준석도 지금 비슷하게 돈을 쓰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 이걸 가지고 지금 허은하가 빡 하고 때려버리니까 지금 준석이가 여기에 대한 뭐 이게 리액션이 지금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이 허은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또 여기를 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결국 이준석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심대한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아마 허나 쪽이 뒤지면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석이 어떤 분명히 감투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의무 같은 것들을 짊어져야 되는데 돈을 저딴 식으로 썼으면 이준석은 그 외에도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허나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의사결정을 해갖고 문제가 일으켰을 가능성이 그 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돈을 저렇게 쓰는데 감각이 저 정도면은 다른 의사결정에도 얼마든지 이준석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은하를 제껴버리고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별의별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준석이 빨리 허은하랑 화해를 하고 빨리 문제를 덮던지 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조차 없으면 이준석의 미래는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제가 이제 한동훈 쪽이 이준석의 러브콜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가 지금 거론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한동훈과 이준석이 뭔가 이렇게 좀 연대라는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이준석 지지층이나 한동훈 지지층이 볼 때는 좀 생뚱맞아 보일 수는 있는데 항상 정치가 그래 왔어. 항상 생뚱맞은 조합으로 갑자기 뭐 박원순이 당선되기도 하고 뭐 누가 되기도 하고 이랬듯이 이런 그림도 막상 선거판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양쪽들이 조금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가다듬어야 될 부분도 명확하다.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언론에서 이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 제가 이준석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통합을 해야 돼. 화해를 하고 손을 잡고 같이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하고 뭔가 이런 접착체, 글루잉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라 어딜 가나 갈등이야 지금.
국민의당에 있을 때도 손학규랑 싸워, 국민의힘이랑 있을 때도 싸워, 개혁신당이 있을 때도 싸워. 이런 정도의 반복성이면 이준석이 갈등의 요소를 분명히 품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라서 이번에 허은하 정도는 이준석이 어느 정도는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면 누가 이준석과 같이 가냐. 통합의 문제, 이준석에 있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두 사람 다, 한동훈과 이준석 다 포용력을 길러라.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요. 정책의 질, 이준석, 한동훈 둘 다 정책에 있어서 비전이 없다. 한번 제시해봐라. 이준석과 한동훈을 딱 떠올릴 때 정책이 뭐가 떠오르냐. 그래서 정책을 준비해라.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좀 이준석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선관위 판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게 시기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대선 주자를 걱정해야 될 것 같네요. 홍준표입니다. 준표님 괜찮으시려나 이거? 예. 나는 홍장원이 부끄럽다. 홍장원 믿지 못하겠다 난 쟤.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부끄럽다. 홍준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못 믿겠다. 라면서 대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쉴드로 들어갔습니다. 홍준표가 윤통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하는데 국정원 1차장한테 뭘 맡기냐. 홍 차장은 윤통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니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이게 사실이겠냐?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대통령이 뭐 1차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뭐 얘한테 뭘 맡기냐? 국방부 장관 인사와 함께 어처구니 없는 국정원 인사였다면서 홍가 집안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표 형님은 뭔가 좀 잘못 짚으신 게 홍준표는 야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겠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인정을 했어. 예, 그 말을 인정하고 뭐라고 했냐. 윤통 측은 뭐라고 했냐. 내가 전화했던 거는 뭔 말이냐면 간첩 잡으라고 얘기를 한 거다. 개헌과 무관하게 그냥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준평님이 좀 뭔가 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지. 그 자체는 사실인데 이게 사실일까 이러니까 좀 준평님이 좀 이 뉴스를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 홍준표는 왜 저럴까요? 홍준표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선에서도 조국 수호를 하다가 망했어요. 이번에는 내란 수호를 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거를 당한 피해자와 약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매번 힘 있는 강자의 입장에 서서 법률 상담을 한다는 거야.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검사의 경험을 앞세워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준표가 표를 깎아먹는 이유가 나오는 거라고. 조국 사태 때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국에 반발을 했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주작질을 해가지고 애들 끌어당긴 게 아니잖아. 오히려 젊은 애들이 먼저 나왔어. 걔네들이 막 나서 조국에 대해 화를 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공정함을 건드렸기 때문이지. 우리들은 수능시험 어떤 대학교 진학을 하고 뭐라고 이 경쟁만큼은 공정할 줄 알았지만 그거를 배신을 때렸단 말이야. 여기에 조국과 조국 마누라, 딸내미, 아들까지 모두가 같이 가족들이 공범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응? 당시에 조국 수호라는 것의 뉘앙스는 홍준표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거예요. 검사가 가족 전체를 잡아놓지 않는다. 응? 부부가 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남편만 잡아가고 아내는 그냥 풀어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조국 수호가 된 거야. 여기서 공정을 건드린 거지. 아니지. 우리는 그런 식의 감성파리로
범죄자를 용서해줘는 안 된다는 걸 영리를 건드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경심, 조국, 조민, 그때 아들내미 누구든 간에 가족이든 사촌이든 팔촌이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모두가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홍준표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그런 엄격한 법적 잣대를 가진 홍준표를 원했지만 홍준표는 달랐어요. 조국의 가족을 동정을 하고 조국만 잡아가면 되지 뭘 가족까지 다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역풍을 맞았단 말이야. 이번에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홍준표는 약자들, 즉 거리에 나왔던 거기서 그걸 막겠다고 나왔던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건 해프닝이다. 이거는 뭐 내란 아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주장을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이러면 강자를 더 생각을 강자 입장에서만 하고 동시에 자기의 검사 시절의 경험을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기대하던 행정가 이미지의 홍준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홍준표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야. 홍준표가 검사 이미지를 내밀면 안 된다는 거야. 행정가의 이미지를 내밀어야 돼. 그런데 선거 때 검찰 색깔을 딱 드러내니까 표가 우수수수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절대로 검찰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드러난 거야. 검찰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지. 국민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조국이 이렇게 화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저기에 왜 화를 낼까? 쟤네들이 무슨 선동당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중도층이 열이 받았을까?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자기가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검사 시절의 경험이 내가 니들보다 더 잘 알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범죄자로 옹호한다가 돼버린다고. 이게 위험한 논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왜 홍준표는 지금 윤통을 쉴드 칠까요? 왜요? 나는 홍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홍준표의 속마음이 좀 느껴져요. 홍준표는 조기 대선을 하기 싫은 거야.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지막 대선이에요. 마지막 커튼콜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대선을 나가겠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만 좀 버텨줬으면은 홍준표는 너무 유리하게 대선을 치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이재명 날라가고 윤석열 날라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밖에 없네?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필이면은 윤통이 너무 빨리 계엄을 해버리니까 이재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자기가 대선을 해야 돼. 그것도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뜻이잖아. 조기 대선을 하면. 그러면 탄핵 여파에 안 그래도 홍준표가 탄핵 때 나와갖고 발렸는데 탄핵 여파에 또 상대가 또 이재명에 자기가 또 나와봤자 이게 마지막 대선인데 이해라이 얼마나 자기 딴에는 이게 재수가 없다 느끼겠어. 아우 진짜 이러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에 나는 정말 유리한 곳에서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봐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계속 불리한 지형에서 자기가 나가야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조기 대선을 원치 않는 거라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재명이 제거되면 민주당 쪽은 지금 후임이 없어. 쟤네들은 씨 없는 수박이야 지금. 쟤는 뒤를 이을 애들이 없어. 그러면 홍준표가 경선만 통과하면은 가능하지. 상대가 누가 나오든. 할 수 있어. 우파 입장에서도 뭐 밀어줄 준비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즉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다. 거기다가 이게 내란이다. 이런 타이틀이 뒤에 꼬리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강요당해야 돼. 홍준표는. 그럼 억지로 나와서 자기가 경선을 통과한들 이거는 그냥 독박만 쓰는 거야. 그냥. 지면 홍준표가 못 나서고. 이러니까 준표 형님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라고 지금. 마땅치가 않아. 이거 내가 왜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어. 이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준표 형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에 준비하는 태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이런 지금 모습의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준표 형님이 운이 없는 거야. 운이 없고 준표 형님의 출세 운이 그렇게 갇힌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이 벌어진 일은 돌릴 수가 없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지금은
홍준표가 절대로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사의 DNA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법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가 아니라 행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경제, 물가, 트럼프, 뭐 이런 외교,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이런 국방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얘기할 때야. 홍준표가 뭐 저기 홍장원이 뭐라고 하든 이딴 거 관심 갖지 말라고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나는 이런 거 관심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재명을 까든지 차라리 이재명이 뭐 지금 우클릭을 해도 웃기고 있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재명이 또 저거 잔머리 굴린다. 차라리 이런 쪽이 나은데 지금 홍준표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쉴드란 말이에요. 얼마나 조기 대선이 싫으면 이러겠냐. 또 다른 이유는 홍준표 형님이 이번 조기 대선에 나오면요. 사실 컨텐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대구가 부동산이 탱창이 나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불황 확 시작되고 소비가 안 도니까 그러면 대구 같은 곳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취임 1년 차에는 대구 경제 올라갔다 그 다음에부터 그냥 확 고꾸라져가지고 더 이상 경제 관련한 브리핑도 못했어요. 무슨 뭐 이케아를 놓겠다 다 취소됐어. 뭘 유치하겠다 다 안 됐어. 거기다가 박정희 동상 세운의 만에 뭐 이거 가지고 논란만 만들고 대구의 경제에 대한 컨텐츠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뭔가 경제가 좋아졌고 이게 뭐 기록이 좋았을 때 자기가 딱 나와야 뭐라도 부벼될 텐데 안 좋아. 그러면 분명히 오세훈, 뭐 안철수, 뭐 또 한동훈 또 깐족대면서 지금 홍 후보께서 대구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무슨 염치로 경제를 이러고 깝치는 걸 어떻게 참냐 이거야. 준표 형님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간을 안 주고 계엄을 눌러버리니까 준표 형님이 조기 대선 하자니 얼마나 개짜증이 나겠냐 이거야. 그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홍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고 동시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극우층이라도 내가 일부분을 좀 흡수하면서 동시에 아마 확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 마지막 기회인데 바로 태세 전환하면서 그냥 뭐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저런 스탠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뭐라고 할까요? 이번 조기 대선을 어차피 치러야 될 거면은 준표 형님 같은 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돼. 나는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해라. 나는 우리의 경제를 얘기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냥 대선을 향해서 그냥 질주하거나 아니 대선을 떠나서 그냥 대구시장으로서의 행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지금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준표 형님이 저렇게 나가니까 홍준표의 매력, 홍준표가 가능성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검사의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뜨거워질랑 말랑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야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돼.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마. 조기 대선 해야 돼. 조기 대선 하지 마. 이러면서 안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이미 탄핵이 보여. 그러니까 야 벌써부터 이거 어떻게 경선룰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고민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후보들이 난리 파는데 야 경선룰 어떡하지? 이거 냅뒀다가는 우리 또 이거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야. 고민입니다. 자 이거를 공공연하게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경선 룰 때문에 또 후보들끼리 엄청 싸울 거고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조심스러운 태도이지만 하지만 경선 룰 준비에 미리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은 민심과 당심 절반씩 반영하고 있는데 1, 2차 컷오프 그러니까 후보가 많으면 1, 2차 컷오프를 먼저 해야 될 거야. 넌 자격이 안 돼 이러는데 그 자격을 뭘로 설정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틀투브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같이 해야 되는데 60일밖에 없다 보니까 경선 룰을 큰 폭으로 손질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탄핵 다음에는 못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빨리 규칙을 정하자.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미리 대비할 능력을 갖춰야 돼.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우파들 그리고 뭔가 예측력이 있는 우파들이 모여서 정책들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흔드는 건 뭐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응한 새끼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맨날 틀리면서 미래 예측이 다 틀려. 그리고 그 예측도 황당무계한 것만 믿어. 믿을 만하지도 않은 어디 사기꾼 같은 새끼들의 말만 믿어. 가장 덜 떨어진 놈들한테 휘둘리니까 가장 덜 떨어진 선택만 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런 무능이 쌓이고 쌓이니까 우리가 선거를 개처발리고 또 처발리고 또 처발려. 이게 지금 하는 저 우유부단함, 저 선택 장애의 모습이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설명회 세미나 열고 아이디어 듣고 발표하고 이래야 이재명이 압박을 받는데 이재명 쪽은 신났지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홍장원이 어쩐 이런 한가한 소리 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총체적 문제라는 거야. 미래를 보라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번 선거의 테마가 뭔지도 생각해 보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야.